I got the cash in the bags. 1990년 12월 18일 밤 10시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시.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오동양.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덩치 큰 남성 몇 명이 나타나더니 오동량을 강제로 차에 태워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오동량 1950년 4월 11일 생으로 신광그룹 창업주 오화사의 셋째 아들입니다. 신광그룹은 대만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으로 자산 총액이 2천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8조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오동량의 집은 철통 같은 경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오동량을 납치하다니, 범인은 오동량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듯 보였습니다. 오씨 가족은 생각지 못한 일에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납치범으로 보이는 의문의 남성이 오동량의 몸값으로 1억 대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1990년 당시 1억 대만 달러는 일반인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천문학적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신광그룹 오너 일가인 오씨 가족에게는 그리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범인의 목적은 돈인 게 분명했습니다. 오씨 가족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납치범으로부터 두 번째 전화가 걸려옵니다. 오동량의 아내 펑설분이 받습니다. 잘 들어. 먼저 500만 대만 달러를 준비해. 그리고 펑설분 네가 직접 그 돈을 가지고 와. 집에 있는 경찰들은 다 내보내는 게 좋을 거야. 경찰이 우리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라고. 돈만 잘 주면 남편은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건 내가 약속하지. 전화를 끊은 펑설분은 집안에 있는 경찰을 다 쫓아내고 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집 근처에 잠복한 경찰들까지 모두 철수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음날 12월 19일 저녁, 펑설분은 500만 대만 달러를 차에 싣고 천천히 시동을 겁니다. 펑설분의 차가 집을 나서자 경찰차 한 대가 따라붙습니다. 펑설분은 잠시 차를 멈추고 백미러로 경찰차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를 후진시켜 냅다 경찰차를 들이박습니다. 납치범의 요구대로 경찰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펑설분은 빠르게 도망칩니다. 하지만 경찰은 펑설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녀의 뒤를 따라갑니다. 잠시 후 펑설분은 납치범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중산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약 86.5km 정도 더 운전해. 그럼 4, 5층 정도 되는 높이의 고가도로가 보일 거야. 그 고가도로 아래에 차를 세우고 내 지시를 기다려. 납치범이 말한 장소에 도착하자 고가도로 위에서 밧줄이 하나 내려옵니다. 밧줄에는 바구니가 하나 묶여 있었는데 납치범의 의도를 눈치챈 펑설분은 바구니에 현금과 휴대전화를 하나 넣습니다. 돈을 실은 바구니가 고가도로 위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때 펑설분이 미행하던 경찰이 현장을 급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가도로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과 펑설분은 멍하니 서서 그저 납치범이 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눈앞에서 납치범을 놓치고 맙니다. 저녁인데다 납치범이 고가도로 위에 있어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납치범이 500만 대만 달러를 먼저 요구한 이유는 오씨 가족이 오동량의 몸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였습니다. 오동량이 납치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자신의 범행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든 납치범은 오동량의 아내 펑설분에게 전화해 나머지 돈 9,500만 대만 달러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경찰은 펑설분의 차를 몰래 뒤따라갑니다. 펑설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납치범에게 전화가 옵니다. 겁도 없이 경찰을 달고 왔군. 이번엔 그냥 돌아가야겠어.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당신 남편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어. 경찰은 꽤 거리를 두고 펑설분의 차를 뒤쫓아갔기 때문에 납치범이 눈치챌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몰랐던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납치범은 오동량의 집 근처에서 경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납치범은 높은 곳에서 망원경으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납치범은 다시 펑설분에게 전화해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펑설분은 다시 차를 몰고 나갑니다. 납치범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펑설분이 타이베이 시내를 빙빙 돌게 시킵니다. 경찰은 납치범에게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펑설분의 뒤를 쫓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립니다.
저녁이 되자 납치범은 펑설분을 어느 산속으로 오도록 유도합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는 깊은 산속이다 보니 경찰은 G본부와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경찰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펑설분의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펑설분의 차를 따라 붙는 데 집중합니다. 납치범은 펑설분을 이리저리 뺑뺑 돌게 만듭니다. 경찰은 그런 펑설분의 차를 조용히 뒤쫓습니다. 그렇게 6시간이 지나고 납치범은 돌연 만나자는 약속을 취소합니다. 경찰은 납치범의 행동에 약이 올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펑설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립니다. 밤 11시.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납치범의 전화였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먼저 대만대학교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가서 열쇠를 하나 찾아. 그리고 그 열쇠로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수영장에 있는 사물함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3개의 자루에 현금을 담은 다음 차를 몰고 신배시 신댕구 쪽으로 가서 전조등을 켜고 기다려. 펑설부는 납치범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납치범이 지시한 대로 다 한 펑설부는 납치범의 다음 지시를 기다립니다. 납치범은 펑설분에게 길가에 하얀색으로 그려놓은 네모 칸 안에 돈자루를 놓고 가라고 말합니다. 펑설부는 납치범이 시키는 대로 네모 칸 안에 돈자루를 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납치범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가 요구한 돈도 다 줬죠. 이제 펑설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납치범의 말을 믿고 집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동량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펑설분은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 나 지금 원산 볼링장이야. 빨리 좀 와줘.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펑설분은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납치범은 오동량에게 마취약을 주사한 뒤 펑설분이 납치범에게 준 휴대전화와 함께 오동량을 볼링장에 버려두고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오동량은 남겨진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오동량은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동량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데는 아내 펑설분의 공이 컸습니다. 펑설분은 사실 대만의 유명한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17살 때 데뷔해 18살에 크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24살에 오동량과 깜짝 결혼을 발표합니다. 펑설분의 아버지는 일본 제약회사 대리상으로 그녀 역시 꽤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내노라 하는 재벌가 오동량의 집안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오동량의 아버지 신광그룹 회장 오하사는 영화배우를 매우 저급한 신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펑설분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오동량, 펑설분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동량은 펑설분을 데리고 오하사의 손이 닿지 않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자리를 잡은 후에야 다시 대만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오하사는 여전히 펑설분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그녀는 참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펑설분을 대하는 오하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녀의 기지 덕분에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한 오하사는 펑설분을 며느리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기 시작합니다. 오하사는 아들을 납치범으로부터 구하는 과정에서 1억 대만 달러의 큰 돈을 잃기는 했지만 아들 오동량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기에 돈의 액수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펑설분은 납치범과의 협상에서 오로지 오동량의 안전만을 생각했습니다. 펑설분은 막 제왕절개 수술을 마치고 몸도 제대로 조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통을 참아가며 오동량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일 이후 펑설분은 오씨 가족의 일원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습니다.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대만인들은 납치범의 손에 여러 차례 놀아난 경찰의 무능함을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사건을 해결할 만한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널리 알려질수록 경찰은 사건 해결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은 조그만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오동량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오동량은 내내 천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극도의 두려움에 공황 상태에 빠져 납치됐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동량에게서 어떤 유효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납치범이 남기고 간 휴대전화를 경찰서로 가지고 가 조사합니다. 이 휴대전화는 첫 번째 교섭 당시 성금으로 500만 대만 달러를 줄 때 펑설분이 바구니에 넣었던 바로 그 휴대전화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완전히 분해한 뒤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휴대전화 배터리 바닥 부분에서 지문을 하나 발견합니다. 조사 결과 오동양과 그의 아내 펑설푼의 지문이 아닌 제3자의 지문임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지문이 납치범의 것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이전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합니다. 그 결과 장가호라는 사람의 지문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납치범에게 100만 대만 달러를 현상금으로 내걸었는데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중요한 제보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우리 업소에 장동이라는 남자가 자주 오는데 최근 며칠 전부터 그 씀씀이가 예전과 달리 매우 커졌어요. 한 번에 아가씨를 4-5명씩 부르고 팁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요.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서 그 사람이 주고 간 돈들을 다 확인해 보니 돈에 찍힌 일련 번호가 전부 연결되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경찰은 바로 장동이라는 남자를 조사합니다. 그가 바로 장가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장가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장가호는 신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계대회에도 참가한 적이 있는 앞날이 창창한 볼링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질이 좋지 못한 고향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만 골라 하다가 결국 전과자가 되고 맙니다. 그들 무리의 대장은 호감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장가호, 호감보를 잡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경찰은 도청을 통해 장가호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갈 계획이라는 것과 호감보가 신점 상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지낼 거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경찰은 두 팀으로 나눠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장가호의 체포작전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된 그를 잡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감보는 달랐습니다. 그는 과거에 육군 장교 48기 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해 미국 버지니아 군사대학에 파견되어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규율을 위반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맙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그는 독학으로 대만 보인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합격합니다. 영리하고 대담한 성격, 게다가 군사 지식까지 갖춘 호감보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베테랑 경찰들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1990년 12월 25일 새벽, 타이베이 경찰서 부서장 후씨의 주의 아래 호감보의 체포작전이 시작됩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여경 한 명이 호감보의 집문을 두드립니다. 옆집 사람인데요. 혹시 휴대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도어 렌즈를 통해 여성임을 확인한 호감보는 안심하며 현관문을 열어줍니다. 호감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잠복해 있던 경찰관 2명이 그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러나 호락호락 그리 쉽게 당할 호감보가 아니었습니다. 호감보는 총을 가진 경찰관의 손을 머리로 들이박더니 순식간에 총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호감보의 집에 들이닥쳐 그를 포위합니다. 잠시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순간 호감보가 경찰관 2명을 쓰러뜨리고 총을 쏘려는 찰나 부사장 후씨가 총 손잡이로 호감보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호감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부사장 후씨는 반항도 하지 않고 조금의 미동도 없는 호감보가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스스로 혀를 깨물어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실을 빨리 발견한 경찰관들이 바로 그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집에서 9천만 대만 달러를 찾아냅니다. 호감보, 장가호가 체포되고 뒤이어 그들의 동료 칠마교, 장건발이 체포됩니다. 또 다른 동료 팽광은 처벌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렇게 오동양 납치 사건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껏 베일에 쌓여있던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호감보의 집에서 총 2자루를 발견합니다. 한 자루는 리볼버, 다른 한 자루는 카빈 총으로 총기 번호를 지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1985년 대만 신주시 2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신주시 파출소에서 2명의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도둑의 총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죠. 이 당시 경찰을 살해할 때 쓴 총이 카빈 총이었으며 이때 도둑들이 경찰에게 총을 훔치는데 훔쳐간 총이 리볼버였습니다. 바로 호감보의 집에서 발견된 총들이었죠. 1983년 한 항구의 파출소에서 총기 2자루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파출소에는
2명의 경찰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외진 곳에다 그들을 규제할 상부기관이 근처에 없어 그들의 근무 태도는 상당히 나태했습니다. 밤이 되면 파출소 문을 잠그고 안에서 잠만 잤죠. 그러던 어느 날 도둑이 들어 파출소 안에 있던 카빈총 2자루를 도난당합니다. 한 달 뒤 복면을 쓴 괴한들이 카빈총을 가지고 화남은행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화남은행 은행장 임영천이 사라집니다. 경찰은 은행장 임영천이 범인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버려진 공장에서 숨진 은행장 임영천을 발견합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2 손이 묶여 있었고 몸에는 다수의 골절과 수많은 피멍이 발견됩니다. 그는 생전 심한 고문을 당한 듯 보였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보인 이 사건들은 모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의 범행 도구였던 카빈총과 범인들이 훔쳐간 리볼버를 호감보의 집에서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호감보가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일까요? 경찰은 재조사를 시작합니다. 호감보는 시종 일관 경찰들을 조롱하며 순순히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의 강력한 추궁에도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부인합니다. 경찰은 앞서 이야기한 사건의 주범이 호감보라 확신하고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러다 타이베이시 은행에 근무하는 한 은행원의 신고가 경찰의 눈에 들어옵니다. 1984년 8월 16일 한 여성이 은행으로 들어와 1만 대만 달러를 호감보라는 이름의 남성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은행원은 이 여성이 가져온 1만 대만 달러의 일련 번호가 이전 화남은행에서 강탈당한 돈의 일련 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은행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만 호감보라는 이름은 가명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호감보라는 이름을 쓰는 인물을 찾는 데 실패합니다. 호감보, 호감보, 너무나 비슷한 이름이네요. 경찰은 당시 은행에 1만 대만 달러를 가져온 여성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녀를 경찰서로 소환해 호감보를 보여주며 묻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 돈을 입금했던 호감보인가요? 여성은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호감보는 그제야 자신이 화남은행 사건의 범인이며 그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의 주범임을 자백합니다. 검찰은 호감보 일당을 살해, 납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다른 이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기던 호감보도 자신의 죽음은 두려웠나 봅니다. 사형이 선고되자 그는 여러 차례 수갑을 풀고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에 해를 입히며 쇼를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탈옥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자기 동료들에게 보내지만 그의 속셈을 눈치챈 교도관들은 교도소 경비를 더욱 강화합니다. 호감보는 오동양 납치 사건 이전에도 2건의 납치 사건을 더 저질렀습니다. 그는 2건의 납치 사건의 범인 역시 자신이고 2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려주겠다며 감형을 요구합니다. 일종의 사법거래를 시도한 거죠. 하지만 대만 사법당국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1991년 11월 7일 새벽 4시 50분 호감보, 장가호 2 사람의 형이 집행됩니다. 호감보는 마지막으로 장가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장가호는 처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형님, 난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형님을 따라다녔어요. 이제는 형장까지 따라왔네요. 잠시 후 2 발의 총성이 울리고 2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